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12일 만에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결의안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온 이후에 이거를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 실시한 지 12일 만에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구구절 때 이제 잠잠했기 때문에 언제쯤 또 한번 도발이 있겠는지 대충 저희가 이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일단 이번 도발의 어떤 그 성격이랄까요? 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지난 8월 29일 날 중대한 도발을 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도발을 했는데 그 네. 도발이 뭐냐면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정상각도 발사를 하고 네. 일본 상공을 넘겼어요. 이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도발이거든요. 예. 그리고 며칠 안 돼서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과 제재가 얼마 전에 나온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2375호죠. 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9월 9일 날 조용했지만 북한은 그때 당시에 6차 핵실험을 구구절에 대한 경축으로 이미 자기들이 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9월 9일을 지나갔지만 제가 생각할 땐 안보리 제재 결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발 성격의 도발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 예상대로 이번에 도발을 한 겁니다. 이미 북한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오히려 도발로 간주하고 자기들은 미국 주도의 그런 제재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제재로 자기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미국에게 고통을 가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발사한 걸 보면 지난 8월 29일 날 발사한 것보다 고도가 220km가 높고 거리는 1000km를 더 날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 당국에서는 화성 12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쨌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과 자기들이 그동안 공언해왔던 핵무력의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번에도 그 하나고 앞으로 계속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도발이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말 준엄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냐면요. 예. 아주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일종의 이제 공포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숙정을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어떤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포 정치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다. 아하.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인물이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착하지 않습니까? 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이 확고하다.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국정 원칙이다. 이거를 보여줘 가지고 체제 결속력을 굉장히 높이는데 이런 도발을 활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이제 하나가 있고 예. 하나만 더 이제 추가적으로 덧붙인다면은 이러한 도발을 끝까지 계속해서 가겠다고 북한이 공언을 여러 번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언젠가 도발을 끝까지 하면 미국 간의 협상 국면이 생길 것이다. 즉 우리는 언젠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의 성격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대화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도발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즉 전형적인 벼랑 끝 전략을 통해서 예. 미국 간의 협상 국면을 땡기는 것이 북한의 목표다. 그래서 국면이 완벽하게 달라졌을 때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미국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이러한 그런 그 대미 전략 또 이 대내 정책적인 목표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센터장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오늘 있었던 이 발사가 이제 정상 각도로 일본 상공을 넘은 북태평양으로 떨어진 지난번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은 두 번째 발사란 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일본 상공을 넘어서 북태평양으로 떨어뜨리는 것, 이게 지금 두 번째인데 왜 꼭 이쪽 방향으로 쏘는 건지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실제로 발사해가지고 미국도 북한이 손 안에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바로 미국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전술핵 무기의 재배치라든가 핵무장론, 또 이 요격론, 선제 타격론 이런 것이 굉장히 불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그 미국에 대한 지나친 자극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외교적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어떤 대내 정치에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인 괌 지역을 먼저 중간 단계로 설정해가지고 이 괌을 확실하게 포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보여줘서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미일 동맹 체제의 이완을 노리는 이런 효과가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서 순환비행장에서 발사를 했는데 예. 괌까지를 보면은 한 3,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3,700km가 날아가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괌에 조금 못 미치는 거리를 날려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괌까지 오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괌을 넘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있으니 그렇게 나를 얕잡아 보지 말아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3,700km를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예. 확실하게 이런 괌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해가지고 이 괌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굉장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어떤 지원 전력이 예.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다 오게 되는데 예.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 능력을 다 미리 타격할 수 있다. 네. 이런 그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그 김정은이가 이 괌을 타격하면서 태평양 작전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전력화하고 그걸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예, 거죠. 그렇죠. 조금씩 예. 보여준 거예요. 태평양 작전 시대. 김정은이가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전력화하고 실전 배치하고 또 현대화를 시켜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대북 타격 능력을 그렇죠. 무효화시키자. 이런 전략에서 이번에 다시 이런 3,700m 키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차장님 말씀이 좀 중요해 보이는 게 네. 2,700에서는 괌까지는 아직까지 못 미치는구나 했더니 1,000을 더해버리면서 괌 사정거리를 넘겨버렸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3,700도 과연 맥시멈일까? 아니죠.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짚어보면 북한이 그렇게 미국을 향해서 도전하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예. 결국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대남 전략, 대남 적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6.25 전쟁의 실패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개입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지금 7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동안 제2의 6.25를 일으키지 못한 것은 미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국과 미국이 공고한 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 연습, 연합, 전력 이런 것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제2의 6.25를 일으킬 수가 없다.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한반도에서 미국을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다. 오늘 노동신문을 보면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이제 미국이 살 길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길이라 한반도에서 나가라. 그래야 미국이 살 수 있다. 우리 말 안 들면 워싱턴도 불바다다. 우리는 워싱턴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괌은 물론이고 그런 역량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김정은이 뜨거운 맛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뜨거운 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좀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방면이 있겠지만 방안이 있겠지만 타격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이 이제 문 대통령께서 사전 그 재가를 해가지고 예. 현무 미사일을 이제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달리 과거에 북한이 이런 그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하고 다른 하나의 대응이다. 즉 말하자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첫 번째로 이번에 이제 태를 통해서 또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어제부터 한미 양국이 정보 자산을 통해서 감시한 결과 이런 그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 그래서 양국이 철저히 다 대응해 왔어요. 그러니까 한미 삼국이 다 공동 대응책을 준비해 왔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우리의 그 정보 자산 감시 능력이 상당히 그 만족할 수준에 와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함부로 이렇게 이 도발 장난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능력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준 측면이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순환 비행장까지 직접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현무 미사일을 이제 발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즉 김정은이가 도발할 수 있는 그 징후가 임박했을 때는 바로 타격한다는 선제 타격 개념을 지금 한미 양국이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비록 재래식 무기지만은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래요. 김정은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네.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이제 제가 그 뜨거운 맛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자기들이 이런 도발을 해도 미국은 뭐 군사 옵션 마련하지만 절대로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사전에 타격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들을 봐주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결코 자기들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도발의 수위를 높여간다 하더라도 자기들을 옥죄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뼈저린 그런 아픔을 갖게 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 2375호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미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수위 가지고는 김정은을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오늘 내일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전 4시에 미국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추가 논의를 위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예. 뭐 실효성 논란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연 뭔가 필요한 조치가 나올 것이냐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나올 거라 예, 보십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 발사를 놓고 2375호에 추가되는 뭐 다른 제재 결의안이 나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다만 여기에 대한 규탄하고 경고하는 그런 어떤 성명이 나오겠죠.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의장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성명이 나온다면 이것은 이번에 2375호에 들어가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중국이 반대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원유 차단이라든지 김정은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한다든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의무적으로 검색한다든지 예. 이런 것, 그동안 빠졌던 부분들을 다시 집어넣어서 더 강도 높은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드는 데는 도움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2375가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실제 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중국은 한다고 말은 하고 행동은 달리하고 그럴 가능성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근데 명분은 생겼네요. 좀 더 국제 공조를 더 할 수 있는. 여봐라. 그렇죠. 또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237호에 대한 어떤 그 실행에 대해서 좀 더 공고함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안보리의 그 새로운 대북 제재안 통과를 전후로 실제로 그 북한의 석유값이 치솟고 있고 또 수출에 의존하는 공장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저희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 경제한테 어쨌든 이 부분이 큰 압박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외교적 제재에 치중한 그런 유엔 결의안이 나왔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상당한 수준의 제재가 이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 경제 체제는 일반 자본주의 시장, 즉 공개된 이런 자본주의 시장 체제하고 달라요. 예. 이 자립 경제 체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기본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그 현상이 조금 어려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언론이라든가 해외 외신에 의해서 지나치게 부풀려져 가지고 제재의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당히 북한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걸로 이 평가가 단순화되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나올 수 있고 예. 김정은에 대한 오판도 줄 수 있지만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어떤 큰 틀을 유지해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언론에 나와 있는 이걸 보면은 예. 이러한 현상이 물론 있겠지만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김정은이로 하여금 어떤 핵 미사일 이런 도발 노선을 멈추게 하는 그런 억지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약하다. 어렵다. 아하. 굉장히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을 막으려면은 지금 미국 정부와 의회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미중 간에 예를 들어서 상당한 어떤 힘의 경쟁에 의해서 중국이 미국의 이런 강한 압박에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이 못 견디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중국도 견뎌내기가 힘들 정도의 강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행되지 않는 한 이런 조그만 수준의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은 김정은 체제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보리 제재안이 결의되고 채택된 이후에 보통 그 새로운 제재안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리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좀 이 제재안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좀 알 수 있습니까? 예, 그건 뭐 정확히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 국제사회가 북한의 1차 핵실험,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제재 결의안,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이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부터 쭉 나오기 시작했는데 뭔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는 제재 결의안은 작년에 있었던 2270호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재 결의안이 아직은 북한에게 그렇게 뼈아픈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지금 행동이 입증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8월 5일 날 있었던 이 제재 결의안 2371호, 예. 이번에 나온 75호, 이것이 제대로 좀 효과가 발휘되려면 3개월 또는 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이 정도가 돼야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유류 제한을 30% 정도 줄이는 제한했지만 북한은 상당 부분 유류를 비축해 놓고 있다고 하는 그런 관측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제대로 아픈 조치가 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은 이번 제재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컨더리 보이콧, 다시 말하면 제3자 제재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용어를 대북 제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이들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 네.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 다시 한번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얼마나 큰 그 위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차 제재, 2차 제재, 아니면 본인 제재, 제3자 제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북한을 향해서 직접 제재하는 것은 프라이머리 보이콧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북한과 거래하는 다른 사람, 제3자를 제재하는 것을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예를 한번 들면은요, 2005년에 미국이 북한의 그 불법 자금 세탁을 해줬다는 이유로 방콜 델타 아시아은행, 다시 말하면 마카오에 있는 은행, 작은 은행을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2,500만 불의 돈을 묶어버렸거든요. 북한이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 중국의 주요 은행들, 농업은행이라든지 공상은행이라든지 예. 큰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돕고 있다. 따라서 이걸 제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은행들이 북한 그 계좌들을 정리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그렇죠. 신규 계좌를 안 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제재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이 제3자 제재를 한다면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그걸 아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중국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한다면 그것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저희가 항상 그 중국의 속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북한을 과연 지지하는 건가 아니면 막고자 하는 건가 이거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강한 제재가 들어간다면 중국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될 수 있겠어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부분적으로 그동안 한 서너 건에 대해서 얼마나 했지 예.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사실 외교적으로 본다면 미국한테도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중 관계가 지나치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갈등 관계로 갈 경우에는 미국 양국 지금 현재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기반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예. 지나치게 국제 정치 체제가 과거와 같은 냉전 체제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낳고 있고, 낳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강력한 어떤 군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예. 중국이 경제적인 수준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 군사적인 제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면 중국도 어느 정도, 어차피 국제 정치는요 힘이 센 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든 단기 전략적인 측면에서든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세게 하면 중국이 일정 부분의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훼손된다 하더라도 압박을 할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그 밖에도 또 국제사회에서 자국 대사관을 강제 추방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북 제재를 점점 압박을 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통일부는 이와 별개로 지금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로 병행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누구냐면요.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결정할 적에는 반드시 미국과 일본 또 다른 아주 우리와 외교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몇몇 나라들의 어떤 의사를 이렇게 타진해 보는 게 기본이거든요. 언론에 보면 다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정부 당부에서 미국과 일본에 사전 통보해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꾸로 오늘 표명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보면 이런 우리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 잘못됐다고 일본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금 제재를 조이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는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의 틀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자가 물어보니까 미 국무부에서 그거 한국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지난번에도 한 달 전쯤에도 우리의 대북 정책을 두고 미국에서 언론 기자에서 물으니까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제 기억에 두세 번 나왔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한 다음에 발표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유엔을 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영유아 인도적 사업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책적 의미는 상당히 다른 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거의 올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WFP든 유니세프든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유엔 기구의 지원에 국제사회 동참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대북 지원이 사실 굉장히 미미해요. 별로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그 지원에 동참하는 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김정은이가 현 상황에서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종일관 미국과 대화하겠다. 그리고 시종일관 6차 핵실험까지 다 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 영유아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사가 어떠한 의미를 갖겠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렇죠. 한 게 낫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들고 왜냐하면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집행될 수 있는 시기, 이 여건이 맞느냐. 상황들. 즉 정책의 어떤 정당성이라도 어떤 이 합리적 타당성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또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유아 지원은 그런 이 정당성, 합당성, 타당성의 측면에서 국내로부터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는 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선의가 또 선의대로 국내외에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지원 정책의 효율성이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여건으로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합리성과 어떤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번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전옥경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